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혜성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장혜성 선생님은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위원회 기자 겸 작가로 거의 30년 동안 근무하셨죠. 20년 정도 했습니다. 20년 정도. 20년. 저는 제2자연과학 출판사에서 17년 동안 근무했거든요. 예. 정책기자로. 저는 중앙방송 정치교양국이라는 거 여기 한국에서 말하는 그 정치부 기자입니다. 네. 정치부에서 혁명 일부 기자를 했습니다. 혁명 일부라는 게 뭐냐 하니까 그 김일성의 우상화가 일부고, 그 다음에 2부는 그 김정일이 우상화를 그 전업을 하는 부서가 2부입니다. 근데 저는 그 혁명 일부 기자를 했으니까 김일성의 역사에 대해서 북한 일반 주민들보다 조금 진실한 면모를 아는 셈이죠. 취재를 많이 하셨으니까. 예. 근데 우리 출판사인 경우도 정책부서에 제1문헌 편집부가 있고 제2문헌 편집부가 있는데 제1문헌 편집부는 김일성이 걸 쓰고 제2문헌 편집부는 김정일이 걸 썼어요. 아, 그렇구만. 네, 그렇게 갈랐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 우리 오늘 북한의 현실을 쭉 보면 오늘 김일성의 신격한 물이 김정일 때에 빡세게 들어가가지고 오늘 그 약발을 김정은이까지 지금 그 우상화 열차를 타고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의 북한 주체지가 3대를 내려오게 된 정치적 대의는 수령, 족속, 우상화. 여기로부터 다시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우상화로 하다 나니까 수령을 추대의 형식으로 올리고 수령의 지위는 무조건 그 아들이 해야 되는 거, 손자가 해야 되고 이렇게 다 갔잖아요. 김일성이가 글쎄 해방 직후부터 우상화로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지만은, 근데 본격적으로 우상화하기 시작한 건 1967년 5.25 교시, 말하자면 4기 15차 선언회의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옳거든요. 그때는 김정일이는 종합대학 다닐 때죠. 김정일은 말도 없었어요. 말도 없었죠. 예, 말도 없었고, 김정일이 뭐 김일성의 아들인지, 그 다음에 뭐 누군지 아야 저 얘기도 없었어요. 남산고등중학교나 빨치산에 그 결혈에서는 알았지, 김일성의 아들이 김정일이 있다는 걸 일반적인 주민들은 몰랐죠. 그렇죠. 근데 난 지금 생각해보니까 김일성이 왜 17년 이때부터 그 자기 우상화를 그렇게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가. 자기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는 언젠가는 틀림없이 죽을 건데, 죽기만 하면 후세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스탈린처럼 될 것 같아서. 그거예요. 스탈린이 죽은 다음에 크레물리 광장에 가서 그렇게 했다가서 나중에 다 화장했잖았어요. 레닌처럼 그렇게 그 약물에다 이어서 그랬다가 진짜 없애버렸잖아요. 다 화장해버리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스탈린이 말하자면 죄가 많습니다. 같이 그 혁명을 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진오비에브, 뭐 까메네브, 그다음 부하린, 트로츠키, 그다음에 그 붉은대 안에서 고급 장교들은 한 3만 명을 숙성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다음 그게 마지막에 스탈린이 죽은 다음에 그게 불도이 돼가지고서 이런 사람을 이걸 그냥 놔둘 수 있는가. 그래서 생화장까지 했는데 김일성이 이 나들이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거 걱정이. 그러니까 제일 걱정이 되니까 그 생각한 게 이럴 바엔 차라리 내 아들 세우는 게 제일 낫겠다. 그래서 67년 5월 25일에 말하자면 당중앙에 4.25 선언회의를 열고 그다음에 그 제 우상화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69년도에는 인민군당 4기 4차 전원회의라는 걸 열어가지고 말하자면 그 전에는 그 동북에서 항일한 사람들은 다 그래도 괜찮은 자리를 줬는데 그것도 항일연구도 1로군, 2로군, 3로군, 3개 로군이 있는데 로군을 믿지 못하겠거든요. 이거 1로군이 자기 주변에 아닌 사람들이 또 이게 후에 그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하겠나. 그래서 2로군, 3로군을 다 수석했어요. 그 사람 그 가다를 세워놓으면 우상화가 택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인민군당 4기 4차 전원회의를 해서 인적보위상 김창보 사회안전상 하던 저 석산, 그 다음에 그 총정축장 하던 허봉학이, 그 다음에 집단군 사령관들, 해군 사령관 모조리 다 쳐내가랬거든. 근데 그게 그렇게 해놓고선 차츰 김정일을 올려놓으면서 그 다음에 한편 다른 사람이 없는 걸 내놓자가니까 자기 우상을 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한해에서 말하자면 좀 기자들 하던 사람들 다 알았어요. 처음에 당이 유리상책을 확립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이라고. 몇 가지 원칙입니다. 10대 원칙. 10대 원칙이 아니고 몇 가지 원칙이라고 내놨는데 요거 황장엽 선생이 내놨다고 그랬는데 북한 사람들한테는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황장엽 선생님은 대한민국에 와서도 항상 그랬어요. 김일성이가 자기를 공부시키고 모스크바 그 유학까지 보내주고 저기 종합대학 총장시키고 당중앙위원회 비서까지 시켜줬는데 자긴 김정일을 마음껏 욕해도 김일성이 욕 못하겠다 그래서 김덕홍 선생하고 논쟁이 붙었댔어요. 아이고 참. 근데 황장엽 선생님이 이것만 내놨으면 좋겠는데 김일성 신격화에서 황장엽의 그 말하자면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1974년 4월 14일에 나온 당유의 사상 재경님이 10대 원칙 이거 황장엽이 작품이라는 건 알고 있었죠. 그건 몰랐어요. 정확하게 황장엽 선생 작품. 난 그 전에 건 알고 있었는데 그 후에 것도 또 황장엽 선생이 작품. 황장엽 선생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왜? 황장엽 선생님이 주체 사상을 내놨는데 당유의 사상 재경님이 10대 원칙은 김일성 통치 철학인 주체 사상을 법전화한 거예요. 그 황장엽 선생 그 72년도인가 그때 일본 마인츠 신문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거기서 보면 거기가 황장엽 선생의 주체 철학에 대해서 다 내놨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 수혜물성 씻고서는 그런데 그런 건 좀. 황장엽 선생님이 대한민국에 왔으면 10대 원칙에 대해서만은 비판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안 합디다. 자기 했다고서 말 안 하더라고.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너무 무서운 법이니까 김일성이가 제일 나쁜 놈이요. 김일성이 그 항일 할 때부터 참 좋지 않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일이 너무 많았어요. 많지요. 그 빨치산 임춘추가 그 빨치산 생활이 너무 문란해서 성경고태수나 따라다녔다는 것도. 김일성이 그 말하자면 지저분한 뒷생활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 많은데 얘기하지 맙시다. 그 지저분한 생활 김일성이를 능가할 자도 없겠지만은 어쨌든 공산 지도자로서 없겠지만은 그러면 1960년대 말부터 우상화 작업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식으로 했어요? 그 제일 처음에 북한에서 그 김일성이를 우상화하는 사업을 내세웠을 때 첫째로 한 거는 김일성 혁명장력이라는 그런 거 나왔어요. 그 다음에 도록이라는 거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그 김일성이 그 마지막에 해고록이라는 걸 다 이렇게 쭉 개화를 됐는데 그 김정일이가 자기가 그 권력을 잡기 시작하니까 자기 아버지를 최대한 우상화해야 다른 사람이 곁에 붙지 못할 거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를 최대로 우상화해야 자기도 국격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김일성이네가 자기네 그 뭐 몇십 대 할아버지가 김응소 장군이라고까지 그랬던 적이 있죠. 그랬다고요. 그것 때문에 또 그 앞대학에서 좀 말이 있을 때렸는데 그때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밑에서도 지금 이게 우자우자 하니까 김정일이도 오케이 그렇게 하라. 우리 그저 몇소 할아버지가 김응소 장군이 맞다. 그렇게 했는데 이 우리 역사학부에 박시영 선생이 그때 있었거든. 박시영 선생님이 서울대학에서 선생하다 들어간 분이 참다 못해서 이거 김일성의 김가는 전주 김가고 김응서의 김가는 경주 김가인데 전주하고 경주하고 어떻게 그 같은 조사이라고 하겠는가. 그러니까 박시영 선생 욕 많이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모른 척 알겠지 왜 그런가. 그랬지만 어쨌든 간에 더 이상 망신이 커지기 전에 막았습니다. 막아야죠.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60년대 말 자기 아들이 종합대학 졸업하자마자 당중앙위원회 그 선전선동부 문화예술 지도원으로 먼저 배치돼서 문화예술 분야에서부터 우상화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맞습니다. 김정일이 원래 그 딴따라 그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글쎄 누구나 딴따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만은. 그래. 김정일이가 어쨌든 삼서 거기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예술영화 촬영소 화당이 거기 많이 나가고 그러다 와서 결국은 성렬님이 하면서 이기의 며느리였죠. 며느리 솔직해가지고 제 누나를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70년대 벌써 대학 딱 들어가니까 꽃파는 처녀, 시바다, 한자이다니 운명, 송왕당 질질이 나와서 가국 나고 용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우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김일성의 혁명 역사를 몽땅 개작했잖아요. 다 위설했죠. 근데 한 가지만 얘기 듭시다. 지금 북한에서 그 혁명 역사를 배워주는 게 김영석이를 민족 해방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 운동으로 무슨 전환시키는 그런 그 선각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김형직이 마지막 유언이 뭐 됐는가 하니까
그때는 김성주지. 네, 김성주죠. 너 절대로 공산주의 하지 말아라. 유언이 그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유언이 너 앞으로 김일성이 같이 되라. 김일성이 되라는데 이름만 김일성이 됐단 말이에요. 김일성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 많이 김일성이라고서 칭하는 사람은 이름 뭐인가 할까 김뭐인데 이 사람은 일본에 가서 그 사관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했는데 지금 소위 임관 받고서 나오는데 거기 임관지에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저 간도에 들어가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소련에 들어가서 또 독립부터 하다가 소련들 원래 잘 잡아 죽이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거기 잡혀서 처음에 4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그 다음에 나왔는데 또 다시 책가에 걸려서 8년 동안 감옥에 있고 결국 감옥에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김일성 장군이라고 제일 처음 이름 건 사람이더라고. 제 애비가 공산주의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 공산주의도 똘똘하게 배우고 민족주의도 똘똘하게 배우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건 민족주의도 아니고 정말 그 세상 못 쓸 것만 그래서 배워서 한 것 같습니다. 김일성의 그 가정에 대해서 일단 좀 이렇게 봤는데 강반석이하고 김영직이하고 같이 결혼하게 된 것도 그 동네에 고평면 남리에 김경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친구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원래 칠교교회 가서 대기했는데 교회에 있으면서 거기서 강도농 영감이랑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이 고평면 남리니까 거기 와서 교회를 하나 만들면서 김영직이하고 강반석이 둘이 붙여놨더라고요. 느낀 게 뭐냐니까 김일성의 가족은 대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서이 아니고 대대로 참 종교에 충실했던 가문이구나. 강반석인 마지막에 저 안도 갔을 때 성경책을 그 빨개인의 분회회에서 자꾸 뺏으니까 그것만 좀 제발 놔둬라 해서 그걸 할 수 없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이게 좀 보다 보니까 김일성의 그 어머니 강반석이가 김영직이 죽은 다음에 혼자 산 게 아니더라고요. 재혼을 했는데 도광준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오래 살지는 못하고 한 대여섯 살았는데 그 사람이 해방 후에 안도에 있었는데 안도에서 지주돼서 맞아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뭐 대단한 무슨 혁명가의 집안이고 뭐 그런 말은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엔 70년대 들어서 김정일이가 그 무슨 그 문화예술부 그 김일성 우상화 쫙 하면서 어느 순간에 백두혈통이 돼버렸더라고. 60년대엔 그런 말이 없었잖아요. 그런 백두혈통이라는 말이나 있었어요. 말조차가 없었어요. 김일성이가 백두혈통이라는 걸 지어내기 위해서 70년대 말인가 박용순이 있죠. 판결투사 연필폭탄 쓴 사람. 혁명역사연구소 그 소장까지 했댔어요. 박용순이가. 그래서 백두산 밀령 답사에서 당신이 김정일이 태어난지를 알지 않는가? 어떻게 알아? 답사들을 모아가지고 대상이 돼가지고 갔거든. 한 달만이 들어서 못 찾겠다니 아무래도 내가 가서 찾아줘야 되겠구만. 빙빙 돌다가 벼랑 하나 잘생긴 저기 정일봉 저 밑에서 김정일이 나왔다 해가지고 그런 거짓말을 친 사람이요. 자기를 신격하고 우상하는 데서 자기 아들만큼 자기 일처럼 떼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딱 보고 김정일이한테 그걸 맡겼거든요. 뭐 그렇죠. 한마디로 비열한 사람입니다. 비열하죠. 스탈린 꼴은 나지 말자. 그거 기본이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일이더라도 그 스탈린처럼 자기 그 시체를 화장시키는 그런 일은 그거는 안 당하겠다는 거 죽어서도 그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건 뭐 실현했다고 봐야 되겠는가? 아무튼 그 제 아들을 올려놓고 손자를 올려놓고 지금까지는 있지만은 북한 자유가 되면 그거 다 없애주겠죠. 다 그런 게 다 기사에 닐란이 있겠죠. 극하고 혁명 역사를 왜곡하고 각종 가국 혁명 소설 기록 영화 다 통해서 몽땅 세탁하고 그것들 성취하지 않아서 10년대부터는 작가들 말해서 세계와 더불어 거기서 깨끗이 왜곡했거든요. 그렇죠. 그 세계와 더불어는 100% 거짓말이지. 정말 너무 근데 난 그 김일성이도 자기가 알면서 김일성이 원래 글쓰기도 싫어합니다. 김일성이 그 마지막에 죽기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 남한의 그 소설들 있잖아요. 그 황석영 선생이 쓴 장길사이랑 허준이 뭐 동의보감 이런 책들을 많이 가져다 와서
그 가져온 거는 사무청사에서 가져와요. 대남공작부에서 그렇죠. 사무청사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가져다 가서 중앙방송위원회 성우들 그 김주먹이요, 그다음에 뭐 유경애노 이런 사람들 불러다서 그걸 읽게 한단 말이에요. 읽어서 녹음 잡아놓고 녹음 잡는 거 다 가져다 가서 김일성이 그거 그 듣고서 그래서 그랬댔는데 그것도 좀 늦어지면 늦어진다고 떠들어서 왁자 고고 뭐 어쨌든 우리 중앙방송에서 그런 노름 많이 했습니다. 그 오늘 김일성이 그렇게 야심을 품고 김정일이가 악착같이 온 나라 경제를 파괴하면서까지 세워놓은 김일성 우상화 차를 타고 오늘 김정은이가 떡 앉아있는데 김정은이 얼마나 자기게 없었으면 지금 김일성 흉내를 내며 돌아다니겠어요. 사실 김정은이가 알긴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사회주의 고사고 그 사람 자체가 어머니가 그 고영이라니까 무슨 일본 오사카 출신이라고 해서 차라리 그 백두혈통이라 하지 말고 오사카 혈통이라는 게 어떻겠는가. 부산 혈통이라고 하니까 부사산주기요. 잠깐 그런 얘기도 하던데 한마디로 말해서 김정은이는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거죠. 뭘 할 게 뭐 있겠나.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저 북한 주민들이 보통으로 다니는 학교 생활도 못 거치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오늘 김일성이가 야망을 꿈고 그 김정일이가 완성한 수령신객화 그 환상마차를 타고 김정은이 잘 가고 있는데 야 북한인이 통하지 그거 야 그 가운 오늘은 김일성 김정일이도 안 썼던 최고 저놈 간투까지 쓰고 앉아 있어요. 예 맞습니다. 다 뻔히 알면서 또 그걸 그래도 북한 사람이 다 모서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알 사람 아는 사람 다 알아요. 입 다물고 있을 뿐이지. 말을 못해서 그럴 뿐이지. 거기서 지금 제가 지금 나라 수령이라고서 앉아서 무슨 이래라 저래라 하고서 정말 철딱서에 없는 게 그런 거 보면 다른 사람들 보면 얼마나 정말 가서지겠습니까? 지금 뭐 북한이 하는 작태 보시오. 애들이 정치라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게. 거기 저 누구야? 여서희 같은 게 무수가 안다고서 그런 아이들을 내세워서 무수가 어쩌고 걔밖에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게 짝이 없습니다. 저건 사회주의도 아니고 봉건주의도 아니고 봉건주의도 아니고 정말 도저히 무슨 세상이지. 현 시대의 국가 체계로서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국가 형태예요.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